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성기의 블록체인 토크의 김은혜입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는 그 안에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철학이 녹아들어 있기 마련인데요. 4차 혁명을 앞당기는 기술인 이 블록체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요, 저희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블록체인의 가치와 미래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함께 할 텐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도 꼼꼼한 내용들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교과서시죠. 한국생산성본부 블록체인 자문위원이신 김성기 전문가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블록체인의 인문공학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들여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을 풀어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더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서 이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블록체인에 관해서 더욱더 자세한 이해를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문제 해결로 얻는 블록체인의 신뢰라는 제목으로 자세하게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신뢰를 말하고자 하는 블록체인이 무엇 때문에 신뢰를 얻는다고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원리, 그 원리를 다루고자 해서 동기적이지 않고 비동기적, 다양한 시간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가? 김성기 전문가의 블록체인 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은 문제 해결로 이제 풀어가는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과연 문제 해결로 블록체인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왜 블록체인이 신뢰라 하는가, 신뢰를 말하고자 하는 블록체인이 무엇 때문에 신뢰를 얻는다고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인 원리, 그 원리를 다루고자 해서 이 네 번째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비잔티움 장군 문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 비잔티움 장군 문제는요, 이 분산 컴퓨팅, 분산 네트워크에서 무엇을 신뢰할 수 있는가, 과연 디지털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산된 환경에서 동기적이지 않고 비동기적, 다양한 시간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좀 난제 같은 문제였어요. 수학에서 여러 가지 난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P는 MP의 문제를 입증하라 이런 것처럼 그런 난제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난제를 입증하는 것 중에 그 한 요소입니다. 이거를 블록체인에서 입증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비트코인에서 활용이 되었고, 그 비트코인의 신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작업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 그 작업의 증명이 바로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고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조건을 좀 달아봤는데요. 300명의 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성에 300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을 둘러싸이는 장군이 이제 5명이에요. 그럼 이제 100명씩 하면 500명이죠. 그 성을 공격해서 이겨야 돼요. 그 성을 들어가야 돼요. 쳐들어가서 이기려면 과반수가 돼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배신자가 존재한다. 우리 이 배신자를 찾아서 이 신뢰 문제를 해결해서 제대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비잔티움 장군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가정과 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300명의 병력이 있는 비잔티움 성, 100명의 병력을 가진 장군 5명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기려면 그 적 병력보다 많은 병력이 공격해야 된다. 이제 가정을 까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리고 장군들은 연락병을
보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A 장군이 B 장군, 뭐 김 장군이 이 장군, 뭐 유 장군, 정 장군한테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어떤 그 공격을 해라라는 신호를 이제 연락병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배신자가 한 명이 있어요. 배신자가 있다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디지털 세계에서는요, 이 그 정보가 항상 동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동기적으로 놓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연결되다가 끊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데이터 길이가 전체가 다 좀 무결하지 않아서 좀 훼손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거 자체를 훼손이 됐다라는 것 자체를 배신자라 이렇게 대치를 한 거죠. 디지털 정보가 훼손됐다는 얘기는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어떤 동작이 과정에서 훼손됐다라는 가정을 그 어떤 배신자라고 이제 이입을 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성에 300명이 있고, 여기 이제 첫 번째 김 장군, 이 장군, 박 장군, 유 장군, 정 장군. 저희 회사에 이제 엔지니어의 성을 따가지고 제가 장군의 이름을 이제 명칭을 대충 지었고요. 이제 각각 장군은 이제 이 100명씩 있는 거죠. 이 연락병을 통해서 이제 100명이 오는 거죠. 예, 100명이 이제 이렇게 있어서, 그럼 이 300명보다 이 300명이 주둔돼 있는 성보다 더 많은 병력이 여기를 공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격 중에 누군가는 이제 배신자인데, 이제 배신자가 뭐 정장군이 될 수도 있고 유장군이 될 수도 있고, 뭐 임의로 하나로 이렇게 배신자라고 이제 제가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신자 뭐 여럿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기초적인 가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먼저 서로 신뢰할 수 없다. 어차피 이 장군들도 누가 배신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신뢰를 못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 시간을 합의할 수 있는, 같은 시간에 공격을 해야만 이기니까 100명이 따로따로 공격하면 죽죠. 근데 한꺼번에 300명 이상의 공격을 만들어야만 이성을 함락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가정. 공격 시간은 상관없어요. 뭐 8시에 하든 9시에 하든 10시에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합의된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배신자는 병력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만약에 배신자라면 우리 9시에 공격하자 그러면 혼자 7시에 공격해 그러면은 7시에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럼 여기 둘만 9시에 공격하면 300명보다 적으니까 이제 지겠죠. 배신자의 목표는 병력만 분산시키면 됩니다. 병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가짜 정보를 주는 거죠. 잘못된 시간 정보를 줘서 그 시간에 공격을 하면 이 비잔티움 장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분산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장군은 각각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를 다음 장군에게만 보낼 수 있어요. 다 보내면 다 동일한 시간에 볼 수 있는데, 이 네트워크의 상관관계는 내가 값이 가면 값이 응답이 오고 하는 핑과 퐁의 관계거든요. 갔다 왔다. 그 이제 우리는 뭐 그걸 TCP라고 하는 동기 신호를 얘기하는 그 네트워크 알고리즘 분야에서는 이제 그거를 전송, 뭐 프로토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핸드쉐이킹이라고 부릅니다. 주거니 받거니 주고. 그러니까 줬는데 난 받았다. 받았다라면 알린다. 그래서 뭐 아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전문적으로. 어찌됐건 요 과정에서 이 신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동기적으로 할 수 없고 비동기적인 과정에서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가정을 깔아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배신자도 같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배신자도 같이 공격한다는 얘기는 이 공격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 비잔티움 성에다가 정보를, 여기 김 장군도 정보를 담고, 이 장군도 정보를 담고, 여기도 정보를 담는데, 이 중에 정보가 요 정보는 다 같은 정보인데, 요거 하나만 정보가 가짜예요. 근데 그 가짜 정보를 넣으면서 얘네들이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반수 이상의 정보가 담기면 이건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로직이에요. 그래서 이 비잔티움 장군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의 과정이 존재를 한다. 이제 이것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죠. 비잔티움 문제와 블록체인. 되게 아이러니하죠. 지금까지 얘기를 갑자기 비잔티움 장군 얘기를 하니까 블록체인과 비잔티움이 뭐가 연결고리가 있길래 저렇게 얘기할까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거래를 했던 주체자 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의 신뢰 문제 있거든요. 내가 거래했다는 사실을 김 장군이 담고 그 다음에 이 장군이 담고 박 장군이 담고 거래했다는 사실을 담았는데 그중에 가짜 거래 정보를 담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라고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많은 정보들이 진짜인 과반의 정보가 있는데 가짜 정보를 담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진짜 정보를 담기 위해서 이 가짜 정보를 배신자라고 판단하고 버려야 돼요. 그거를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원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에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한 번에 보니까 좀 혼돈되실 수도 있어서 김 장군이 제가 9시에 공격하라 라고 해서 이 장군, 다음 장군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장군은 순차적으로 보냈죠. 김 장군이 9시에 공격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장군이 다음 장군한테 보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박 장군이 배신자였어요. 그럼 9시에 공격하라고 보냈는데 다른 시각을 보내면 되죠. 뭐 10시에 공격해라, 8시에 공격해라. 왜냐면 300명, 비잔티움 성에 300명이 있는데 300명의 비잔티움 장군의 사람들보다 더 적은 인력으로 혹은 동등한 수준으로 공격을 하게 만들어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 거니까요. 그래서 이 배신자는 이 9시란 메시지를 찢어버리고 뭐 다른 시각으로 보내요. 다음 장군한테. 다음 장군은 이제 유 장군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림을 좀 떠올리시면 김 장군, 이제 이 장군, 박 장군, 유 장군, 정 장군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8시라고 이렇게 고쳐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유 장군은 8시를 기억한 다음에 정 장군한테 이제 전달하죠. 자, 이제 요게 이 비잔티움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이거 자체가 이게 비잔티움 문제예요. 이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예요. 이 비잔티움 성을 함락하려고 했는데 배신자로 인해서 왜곡된 시간이 전달되고 결국 공격을 했는데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 신뢰를 입증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문제 해결이 블록체인의 신뢰 입증 과정. 자, 김 장군이 아니라 김 장군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지갑이고 계좌라고 생각하고요. 그 계좌에 9시, 오전 9시라는 게 돈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내가 돈을 누군가한테 보내요. 누구는 또 다시 돈을 받아요. 또 보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 과정에 대한 흐름이 그 중간에 배신자가 있어. 가짜 돈을, 진짜가 아닌 가짜 돈을 보냈다고 치면, 제대로 된 정보 돈을 이렇게 숨겨서 보냈다고 치면 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이 블록체인이 네트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이런 과정으로 분산돼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걸 신뢰 있게 다루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이 있겠죠. 자, 비잔티움 장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서 얘기하는 블록체인 모델의 솔루션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말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알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요. 비트코인, 요 녀석이 말하는 블록체인이에요. 요거는 오르지. 물론 다른 모델들도 유사한 모델이 있습니다만,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다루고자 하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을, 비잔티움 장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해결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절차의 규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장군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10분의 시간을 공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공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시간을 공들여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다음 장군에 보낼 때 내가 이거 고생해서 내가 이걸 막 글자를 막 쓰던 뭐 인쇄 활자 기술이 없어서 내가 막 문서를 뭐 100여 페이지를 글자를 쓰던 뭐 어떤 뭐 돌을 쌓던 뭐 종이 접기를 하던 뭐 학 1000마리를 접던 그게 10분 동안 학 1000마리를 접을 수 있는 양을 뭐 이렇게 접었다고 칠게요. 그럼 그걸 접어서 다음 장군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 장군이 이제 이 장군한테 보내고 이 장군이 박 장군한테 보낼 때 원칙이에요. 이건 원칙을 정한 거예요. 가정을 정한 겁니다. 자, 무조건 10분의 시간을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을 들여서 다음 장군에게 줘라라고 명령을 미리 하달해 놓습니다. 원칙입니다. 모든 메시지를 받을 때는 이전 장군으로부터 10분의 시간이 공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입증해서 증거를 포함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전 장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보려면 뭐 이렇게 역으로 막 해석하게 한다든지 아무튼 복잡하게 뭔가 뭐 이렇게 공을 들였다는 사실을 알게끔 해서 보내라는 겁니다. 메시지를 다음 장군한테 계속 이렇게 해서 보내겠죠. 원칙. 그럼 배신자도 10분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배신자도 10분의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배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지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배신자는 아무 때나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업 과정에서 에비던스가 있어요. 증거.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이 증거를 이제 해시화하는 거예요. 해시를 해시화하는 거예요. 어떤 연산을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어디 공간에 담는 거죠. 저장소든 뭐 박스든 간에 뭐 그 이제 블럭에 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공격 시간 적어서 이제 보냈다고 칠게요. 이 흐름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제 다음 장군한테 보내다가 10분간의 작업을 이제 박 장군이 하는 시점이 오죠. 박 장군이 배신자로 8시에 이제 수정하고 보내고 싶죠? 아니, 당연히 보내고 싶죠. 그럼 수정해서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수정해서 보내려면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어떤 정보를 왜곡하려고 하면 왜곡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잔티움 장군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비잔티움 장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신뢰 무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좀 택해보죠. 속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분보다 빠르게 작업을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박 장군이 김 장군, 이 장군이 10분의 작업을 하고 이 장군이 10분의 작업을 하고 그럼 박 장군이 작업할 때는 10분 지났으니까 20분 때 잡아서 30분,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리 이제 8시라고 작업을 해서 보내겠죠. 근데 문제는 김 장군과 이 장군의 작업 내용을 그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어느 누구도 모르잖아요. 알 수도 없죠.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작업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려면 그 과정을 이미 사전에 알아야 되는데 그걸 판단하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이려면은 그 10분의 시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8시를 만들어 보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남아있는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20분 안에 이 김 장군과 이 장군의 메시지를 해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반드시 들키지 않으려면 9시라는 걸로 해서만 보내야 돼요. 어찌됐건 이게 들키지 않으려면 9시라는 걸 해서 보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함이 있어요. 열쇠가 채워져 있어요.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그 함을 열고 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함을 열고 그 안에 9시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함을 계속 열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의 함마다 다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번호 체계가 있어서 그거를 연산을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다는 것 자체가 이 시간을 사람이 공들여서 하는 시간의 원리가 다 똑같은데 그 시간을 능가해서 할 수는 없겠죠. 로봇이 아닌 이상. 당연히 이 문제를 속이기 위해서는 되게 이 제한적인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솔루션은 결국은 이 공들인 시간, 이 특정한 시간 동안
어떤 공을 들인 거예요. 공을 들인 거. 이것이 이제 솔루션의 키포인트예요. 공을 들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전 사람이 다음 사람한테, 다음 장군한테 공을 들였다는 사실을 증거로 내장해서 보내는데 10분이 걸리니까 그게 이제 연결될 거 아니에요. 계속 전달이 되면서. 그럼 이제 그 연결되는 과정 자체가 일관되게, 원래는 이게 비동기적이죠. 원래 과정으로 보면 동시에 나갈 수도 있고 이게 뭐 먼저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살짝 늦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동기적인 상황이에요. 먼저 김 장군이 이 장군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면은 반드시 10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보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동기적인 어떤 과정으로 흐르도록 만든 거죠. 무엇이? 이 시간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더 좀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방법입니다. 근데 기존의 방법이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더 이해가 편하시죠? 막 이렇게 이게 뭐 장황 설명보다는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6시에 뭐 이 장군한테 이렇게 보내라고 했는데 배신자가 중간에 6시에서 5분 사이에 8시라고 해서 공격을 중간에 보내면 나중에는 이렇게 공격 시점을 받았던 사람들이 특정한 공격의 시간 정보를 왜곡해서 특정한 시간에 공격을 하게 되면 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존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방법으로 비잔티움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김 장군이 이 장군한테 9시 공격 그러면 반드시 10분이라는 시간 간격을 맞춰서 공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군이 이쪽에 이제 유 장군이 받으려면 반드시 이 김 장군, 이 장군, 박 장군이 이 정보를 했다는 사실을 내려보내줘야 되고 이 마지막에 이걸 다 내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원칙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저 원칙으로는 반드시 왜곡된 신호를 보낸다 하더라도 이때밖에 못 보내요. 왜곡된 신호를 보내려고 하더라도 이때밖에 못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 전달을 받았으니까 그 시간에 공격을 한다는 게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것이 특정한 시간에 배신자라는 걸 확인이 되면 다시 보내면 되죠. 배신자를 차단하면 되고 지우거나 뭐 제외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이런 시간 과정으로 한 번에 공격할 수 있게 한다면 이 박 장군만 공격을 안 한다 하더라도 공격을 늦게 하거나 빨리 하거나 뭐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 그 500명 중에 400명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400명의 정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디지털에서 우리가 이제 거래, 트랜잭션이라는 단어로 바꿔본다면 그것이 이제 그 시점에 동일하게 이제 접근이 되면 공격이 동일하게 접근이 되면 성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비잔티움 장군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 해결하기 위해서 10분의 시간을 들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좀 속도에 대한 한계점은 있을 수는 있으나 속도에 대한 문제를 배제하고 이 정보는 이제 변질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어. 어느 누구도 변질되지 않았어. 이것이 변질됐다는 사실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해결되어 있는 모델은 우리는 무조건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어. 그럼 이 과정에는 제3의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수학적인 관계에서 과학적인 논리로 풀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이 신뢰하지 않았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문제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비트코인에서 얘기하는 이 증명을 가지고 풀어본 건데요. 이 비잔티움 장군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저 POW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제 Proof of Work. 이렇게 그래서 작업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작업은 아까 전에 무슨 작업이죠? 10분 동안 공을 들였다라는 작업입니다. 저게 컴퓨터 관점에서 본다면 그 공들여서 하는 작업을 누가 할까요? CPU나 그래픽 카드가 하는 겁니다. 메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제 CPU, 이제 아니면은 그래픽 카드,
그 그래픽 카드 안에서도 이제 GPU라고 하죠.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그 GPU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작업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증명, 그 장군에 대한 자기만의 알 수 있는 에비던스를 넣었다고 했죠. 바로 그 증명이 이 문제, 비잔티움 장군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과정입니다. 장군 5명이 모두 다 합의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합의하기 위해서 배신자를 가려내고 그 합의가 과반의 이상의 문제가 없는 합의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뭐죠?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용어로 그걸 컨센서스 알고리즘 이렇게 부릅니다. 합의 알고리즘. 블록체인은 비잔티움 장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간 동안 공을 들이고 증거를 담게 했고 그 증거를 담는 과정을 모든 네트워크가 같이 합의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증명의 대표적인 모델로 POW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과반의 이상의 참여를 유도했고 과반의 이상의 참여가 유도됐다는 사실은 뭐냐면 비잔티움 장군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이 증명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면 돼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개인도 할 수 있고 뭐 특정 기관도 할 수 있고 특정 컴퓨터를 놓고 컴퓨터로 저 증명에 나 참여할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증명에 그냥 참여하면 신뢰 문제 증명에 참여했다고 해서 나한테 얻는 이득이 없잖아요. 나한테 뭐 줘요?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내가 뭔가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티베이션이 있어야죠. 동기부여가 있어야죠. 근데 그 동기부여가 뭐예요? 그 어떤 적절한 보상이죠. 보상. 리워드가 있어야 되죠.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가 바로 디지털이 돼 있는, 디지털화된 인센티브죠. 어떻게 보면. 전자상의 어떤 보상이죠. 전자상의 가치? 돈? 금전? 그 금전이란 가치는 법정 화폐 이런 거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바우처, 쿠폰, 토큰 이런 것도 되겠죠. 그 뭔가를 보상받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상이 진짜 돈이 될 거다라는 믿음을 대체할 만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 POW라고 하는 저 증명을 활용해 가지고 그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암호화폐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비트코인, 비트코인, 골드 캐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바로 대표적인 POW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 보상에 대한 이 비용으로 준다. 이걸 보상으로 준 거예요. 아니, 블록체인 자체만 가지고 신뢰를 입증하라 그러면, 내가 왜 참여해요? 참여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제, 누구나 참여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왜곡할 수 있는 어떤 배신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참여를 한다. 그 어느 누구든 참여를 했을 때 그 참여자들 중에 배신자도 있을 수 있고 공격자도 있을 수 있고 정상적인 거래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입증하려는데 우리가 그냥 컴퓨터를 그냥 알아서 증명에 참여해라? 참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유도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게임 이론에서는 이제 무언가에 대한 보상 때문에 이제 유인 합치라는 단어가 이제 전문 용어로 나옵니다. 게임 이론에서. 원래 이제 내시라는 사람, 그 노벨 경제학사 받은 사람이죠. 옛날에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의 그 실제 주인공이 내시예요. 이름이. 근데 거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경제학의 다양한 어떤 그 무작위성에 대한 모델이나 게임 이론 창시하는데 되게 중요한 재료가 됐던 건데요. 거기에 이제 유인 합치라는 게 나옵니다. 그 유인 합치가요. 컴포터블 인센티브라고 해서 그 보상, 합의된 보상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걸 우리는 또 되게 유명하신 학자분께서 이제 우리 대학 때 배우는 책, 게임 이론 책에 보면은 그걸 유인 합치 이렇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합의 모형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보상으로 이걸 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보상이 실제 가치가 되려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금이라는 거는 원래 종이 돈이 아니었어요. 실제 금을 가지고 진짜 물건을 가지고 사고 팔 때 금, 은, 보화 같은 어떤 동전 같은 걸 만들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런 동전을 이제 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저 물건을 살 때 내가 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종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왜 금이 거래 수단이 됐을까요? 희소 가치가 높잖아요. 금은 항시 있는 게 아니라 제한적이잖아요. 이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 땅을 파가지고 그 금광에서 금을 얻어야 되잖아요. 추출해야 되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과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희소 가치가 높잖아요. 아무나 가질 수 없고 황금빛이고, 그리고 그거는 되게 뭐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지만 이제 그것이 일종의 가치 수단이라고 믿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물건, 재화, 거기에 사고 파는 수단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었죠. 사람 자체를 사고 팔던 그 노예제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뭐 했어요? 그 금 가지고 팔고 사고 다 했잖아요. 그거를 사는 데 있어서 디지털적 교환의 관점에서 볼 때, 디지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고 할 때 이걸 쓰면 안 되나? 라는 사고가 깔려 있는 거죠. 왜? 이것도 발행량이 정해졌어요. 물론 어떤 암호화폐는 발행량이 무한히 많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2100만 개예요. 한 140년 정도 걸리면 더 이상 이거를 채굴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게 이제 더 이상 보상이 안 되면 내가 그 신뢰 문제에 가담할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특성상 이것이 일정한 어떤 시장 가치,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잖아요. 경제가 성장하는 어떤 비율만큼 조금씩 또 늘어납니다. 완전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돈과 자금이 한 뭐 수십조 원 정도면 한 달에 다 돌아가는데 그게 유동성으로 수천조, 수경이 깔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돌아가는 거는 가정, 기업, 민간, 이게 돌아가는 사이클은 뻔하게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운영에 대한 어떤 경제 크기 안에서의 가치만 유지되면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의 관점으로 요것이 이제 보상에 대한 저 신뢰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돌려줄게, 내 인센티브 줄게 하는 목적으로 이걸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줘가지고 이것이 이제 내가 이거 10원이야, 100원이야, 만원이야, 100만 원이야 라고 내가 저걸 100만 원 주고 사고 싶어. 희소 가치가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죠.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 곡선 이러잖아요. 그게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는데 수량이 적고 그럼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공급과 재화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되듯이 이것도 이제 그런 논리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 가격을 시장의 논리대로 결정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한계가 있어요. 방금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보상에 대한 양이 이제 보상은 좀 줄어들고 이제 이 보상이 줄어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처럼 10분에 대한 증거 연산의 방법이 좀 더 어렵게 되면 되잖아요. 더 어려우면 그건 이제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더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면 이제 더 이제 보상을 받는 양이 줄어들겠죠. 왜냐면은 이제 다 발행량이 희소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 그 가치 안에 올라오면은 이제 난이도로 올리면 그 보상량이 떨어지니까. 그럼 이 신뢰 문제에 참여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근데 그 과정 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들은 개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계점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팬덤이라고 하죠. 어떤 거를 좋아하면은 더 좋은 2등, 3등이 원래 더 좋은 재료고 더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더 먼저 시장에 앞서서 노출되고 출시되고 먼저 알려진 거에 더 이제 열광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51% 공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팬덤, 즉 아까처럼 배신자가 정상적인 거래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공격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51%의 어떤 장군들을 장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 마이닝, 채굴이라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를 내가 더 많이 참여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정부의 왜곡된 해석으로 가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해커나 불순한 조직이 있는 어떤 누군가가.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현재까지는 좀 이론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가모토 사토시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누군가가 통제하거나 이 생각과 컨셉을 만들어 놓은 누군가의 어떤 전달력은 전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나 어떤 그룹이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돌아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 문제의 약점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아서 뭐 탈중앙화가 그런 단어 때문에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탈중앙화 얘기는 뭐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어찌됐건 그런 문제로 이론적으로는 공격이 가능한데 이 이론이 현실 세계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10년 동안 2008년도, 9년도부터 그때 나왔지만 그 이후에 최근에 나와 있는 다양한 암호화폐나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블록체인 모델들은 이 문제를 그대로 개성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의 시장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겠다는 데들이 있어요. POW를 가지고 이 시장에서 뭐 인공지능을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물론 모르겠어요.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한계를 알고 그 시장에 맞는 걸 재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당시 2008년도에 비트코인의 모델이 그 당시에는 새롭고 혁신적인 모델로 나왔지만 과거에 많은 참조된 논문들을 기반으로 재창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는 지금 2018년 이후에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상태로 재해석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제 이런 방법으로 비잔티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바로 이 과반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바로 여기에 신뢰 문제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혹은 마이너들 혹은 이 채굴에 참여해서 신뢰 유지하기 위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팬덤이 유지돼야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먼저 일어났던 시장에서는 인정하지만 그걸 나중에 일어난 시장에서는 이걸 유지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그래서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하지만 신뢰의 관점, 이거를 만족한다고 치면 이 팬덤을 유지할 수 있다. 51% 이상의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리소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면 비잔티움 잔금 문제로 이 POW 방법으로 이 증명을 해서 블록체인이 그 모델에 적합하게 제시했다면 오히려 이게 더 맞는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비즈니스의 특정한 부분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에서는 또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걸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비잔티움 잔금 문제가 바로 우리가 흔히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바로 신뢰라는 거. 이 신뢰, 디지털에서 어떤 무결된 정보를 담고 그것이 훼손되지 않았고 훼손하려는 사람은 제외됐고 훼손하지 않는 정보만 담아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과연 그 디지털적 신뢰, 제3의 기구가 없이 장군들의 증명을 통해서 시간 문제를 이어감으로써 그걸 통해서 제대로 정보가 저장되고 그것이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는 어떤 투명한 모델로서 신뢰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결하기 때문에 무결성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신뢰성은 트랜잭션 정보를 저장 장치에 저장할 때 훼손이 방지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무결성은 인위적인 누구의 조작이나 뭐 훼손의 문제가 없이 변경이 불가능하게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가 블록체인이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내자면 데이터의 디지털 코드 혹은 정보의 훼손과 변경을 방지하고 연산 그리고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그것이 이제 합산이 돼서 그러니까 연산도 되고 연산이란 거 아까 10분의 증거를 담는 거 그다음에 장군과 장군으로 이제 그 연락병을 통해서 보낸다고 했죠. 연락병을 통해서 보내는 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돼요? 다 이어지죠. 상호작용을 하죠. 그래서 변질되지 않는 훼손되지 않는 디지털 정보를 얻어서 관리되고자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비잔티움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에서 비잔티움 장군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신뢰하게 담는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 담아있는 성질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그걸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록을 연결하는 규칙과 방법에서 제가 체인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체인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DNA 나선처럼 꼬이듯이 이게 체이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체이닝을 하냐면 이게 이제 장군이라고 생각할게요. 장군. 김장군, 이장군, 무슨 장군. 그래서 그 장군이 어떤 거래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1장군, 2장군, 이 장군들한테 이제 알고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합산을 해가지고요. 거래 정보를. 여기에 이제, 이 정보가 이제 이 정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6의 거래가 있었고 7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 거래 정보들이 다 합산해서 얘의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좀 이게 어렵죠.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트리 구조죠. 구조는 트리처럼 나무를 뒤집으면 이제 트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최상위의 트리잖아요. 맨 위에 있는 트리. 그래서 맨 위는 뭐죠? 뿌리죠. 뿌리는 영어로 뭐죠? 루트죠. 그 루트예요. 최상위에 있으니까. 이게 나무를 뒤집어 보세요. 여기가 이제 뿌리고, 여기가 이제 그 잎사귀잖아요. 리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립이에요. 립. 잎사귀예요. 잎사귀. 그래서 이제 어디는 이제 리프 체인 또 그러는데 여기서 왜 머클이 나오냐면요. 보세요. 여기는 트리가 하나, 둘이죠. 여기도 하나, 둘이죠. 뭐예요? 이진 트리예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트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머클 트리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머클은 이 구조에 분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저장을 하는데 해석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중에 가짜 정보,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번이 훼손이 되면 여기가 5가 생성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5를 훼손됐다고 칠게요. 여기 4라고 칠게요. 근데 여기는 5와 6이 저장돼 있었잖아요. 5와 6을 합산해서 얘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4가 저장되면 안 되잖아요. 훼손됐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 훼손됐다는 사실, 정보에 훼손됐다는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만든 해시화되어 있는 방법 논구예요. 단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해석을 하려면 풀어내기 어렵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5와 6이 여기 있는 5와 6이 이렇게 알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숫자로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얘에서 요쪽으로 갈 때 이게 이제 알지 못하는 얘를 참조를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어떤 값으로 다 만들어놔요. 그럼 역으로 얘를 해석하려고 할 때 얘가 변질되면 얘 값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변질이 되면 요 값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훼손되지 못하게. 그걸 이제 바로 만든 사람 이름 딴 거예요. 이게 머클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이 정보의 훼손, 이 분산돼서 나눠서 정보를 저장하는데 그 정보의 훼손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까 이제 블록체인도 그 왜곡되거나 정보 훼손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이 저장되는 요런 데가요. 이제 노드라고 해서 그 서버에 다양한 서버,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의 서버에 이게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나눠서. 뭐 부분적으로도 뭐 2개가 저장될 때도 있고, 이게 전체가 저장될 때도 있고, 뭐 하나가 저장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장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제대로 저장됐어. 이거는 더 이상 문제가 없어. 더 이상 이거는 저장이 확실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저장이 됐다는 사실이 확실하려면 얘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랑 같은 값이 나와. 이 값을 가지고 요걸 역으로 추적을 해서 봤더니 요거랑 같은 값이 나오네? 그럼 변질되지 않은 거잖아요. 부모를 찾았으니까. 루트를 찾았으니까. 여기가 변질이 되면 요거 과정을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값이 달라졌으니까. 어디 특정한 값이겠죠. 이쪽을 지칭이겠죠. 이쪽이 아니라 요거를 찾을 수 있고 얘 변질됐다는 사실을 이 과정에서 알 수가 있고 이거를 다시 추적했을 때 요거야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가장 긴 연결이에요. 가장 긴 연결은 블록체인에서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한 용어입니다. 이게 특정 시간 동안 거래를 포함하는 정보를 블록에, 여기 보면은 아까 10분이란 동안 어떤 정보를 포함해서 블록에 담았어요. 그거를 이제 트랜잭션, 아마
지금 이전에 첫 번째 1강을 할 때 제가 그 트랜잭션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 아마 자막에도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블럭, 이게 이제 블럭이에요. 이게 다 블럭인데 다음 블럭은 반드시 여기 이전의 값을 포함해야 돼요. 다음 블럭이 되려면 여기 5, 6, 7, 8이면 여기 5, 6, 7, 8이 있어야 돼요. 여기 3, 4면 여기 반드시 3, 4가 있어야 돼요. 다음 블럭에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얘를 변조를 하면 여기서 이 변조됐다는 사실을 알죠? 왜냐면 이전 블럭에 얘가 3이 사라지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훼손되는 정보를 이거 훼손할 수 없어요. 이거 훼손하려면 얘부터 다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죠. 이 모든 정보를 다 바꿔야 되는데 이미 한 번 기록된 거를 무슨 수로 바꿔요? 이미 다 끝난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돼 가지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신뢰할 수 있죠. 이걸 신뢰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블럭을 생성할 때 이전의 블럭의 값을 포함한다. 뭐 이거는 지금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모든 블럭은 처음 생성할 때 부모 블럭의 값을 포함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머클이다. 이게 이제 부모 루트, 부모의 값을 이전의 값을 포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 분산돼서 저장되는 내용과 어떤 흐름 관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이라는 시간 간격했고 비트코인의 경우 이전의 거래와 지금의 거래, 이후 거래 정보를 담는데 10분의 시간이 걸리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전에 시간, 그만큼 또 느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이 이제 아까 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희 빨간색으로 보신 게 이제 0을 막 찾는 거죠. 뭐 이걸 찾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종류가 이걸 이제 아까 전에 컨센서스 알고리즘 그랬죠.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인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후에 다양한 강의 내용을 통해서 이 설명들을 좀 더 보강을 할 겁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저 0이라는 값을 연산을 통해서 얻어내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정보들을 블록의 정보들을 다 담는 서버가 있어요. 그 이제 공간이니까 풀장에 담듯이 풀에 여기 풀이라고 하는 곳에 담아요. 근데 그곳에서 아까 전에 그 블록에 대한 정보를 얘네들이 연산을 해가지고 이 값도 주고 이 값도 주고 이 값도 주는데 빨리 제대로 찾은 사람한테 더 많이 보상 주고 좀 늦게 찾고 노력은 했는데 제대로 원한 결과를 못 찾았으면 이제 보상은 조금만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신뢰에 대한 문제의 인센티브가 이제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를 만드는 과정에는 하나는 참여고요. 하나는 증명인데요. 이 증명을 참여하면서 증명을 보상을 받는 것인데 이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를 하는 참여를 통해서 혹은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의 보상을 통해서 이 대가를 암호화폐로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모티베이션이고 동기부여 수단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이 참여의 크기, 참여의 기여도가 바로 블록체인의 블록 그 자체의 신뢰도를 얼마만큼 높이느냐에 대한 문제에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블록체인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뢰 문제에는 바로 과학과 수학이라는 논리, 제3의 기구의 적용 없이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법인 바로 비잔티움 문제 해결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이고 그 문제를 실제로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에서 제대로 해석했다라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으로 들으신 건데요.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이 블록체인이 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고 저장 구조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내용들 찬찬하게 다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을 말하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